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D-9 거래일수로 9일 남았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따져보면은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해 투자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절세 전략이 중요하죠. 그래서 절세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때다, 이 말씀 또 하나 드리겠고요. 이 얘기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의 퍼즐을 맞추기가 이제 시작된다,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BOJ 통화정책이 마무리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떤 대단한 결론을 나지 않더라도 퍼즐 맞추기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오늘 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죠. 절세하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절세 전략은 주식하고 채권은 결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는 게 맞고, 파생은 다음 주 초에 마무리한다,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 거래에서 생긴 소득, 이건 배당 소득세라는 점은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금융종합소득세의 과세 요인이 된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데, 1,000만 원 이상 됐을 때 이 건보료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점은 좀 주의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관련돼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 250만 원이요. 그리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도 250만 원 기본공제 한도가 있잖아요.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채우고, 국채 같은 경우 흐름을 감안하면은 올해 공제 한도 이렇게 채우고 넘어가도 그렇게 크게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 말씀은 좀 이따 다시 드리겠는데,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국채 같은 경우.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의 신고가 흐름 근처까지 가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우하고 비슷하게 신고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250만 원 이익 실현하고, 뭐 내년에 또 250만 원 수익 실현하고, 뭐 더 넘어가면 뭐 그건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될 거, 올해 내야 될 거 내년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또 내년 시장이 얼마만큼 조정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양도세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내년에 250만 원 또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게 절세 전략으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이제 어닝 예측이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은 어닝 시즌이 들어오는데, 우리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나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빨랐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을 충분히 뒷받침할 정도의 어닝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측치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금화 좀 해놓고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조정에 좀 대응하는 방안에서도 이 절세 전략이 연결돼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년물 일드 4% 하향 돌파한 이후에 시세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3.9%대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8%대까지도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4% 이후부터 갈 수 있는 한계치가 제가 3.75 정도, 여기 사이요, 요 파란색으로 거는 요 줄 사이요, 요 정도까지가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벌써 거기까지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80에서 100bp를 선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도 425에서 450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이 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국채 입찰 같은 경우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4% 또 부근으로 근접하는 게 아닌가. 4에서 4.2 정도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페드 인사들이 종종 나와가지고 발언들 할 거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좀 나와가지고 파월 의장하고는 좀 반대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이 커미티 멤버하고 알터네이트 멤버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뭐 한 절반 정도는 또 나와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좀 자산 시장이 많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경계하는 스피치가 혼재되면서 시장이 또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큰 흐름의 변화는 우리가 인식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큰 흐름은 변화가 이미 시작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고, 국채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진입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뿐이지
그렇다 해서 반전이 나타나서 또 금리가 막 지금 올라가는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는 점은 우리가 실전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제가 파랗게 표시한 거는 내년에 2024년에 의결권이 생기는 그 로컬 패드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분들이 알터넷 멤버로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여기 2024, 2025, 2026 이렇게 투표권이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 뭐 투표권이 없어도 이분들 발언을 하는 그럴 때마다 시장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투표권이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투표권이 언제 어떻게 어느 로컬 패드에서 생기는지 뭐 참고적으로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국채 발행 일정이 이번 달도 2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내년 1, 2, 3월 이쪽 1분기의 발행 일정들에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은 물량 놓고 봤을 때 여기 제가 파랗게 표시를 했는데 물량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본 조달 계획이 11월에 공개될 때 그때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이 됐던 거는 2023년에 11월, 12월에 예정됐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감소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거지, 이 1분기가 뭐 많이 줄어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증액되는 물량인데 올해 좀 4분기가 좀 무거워서 좀 흔들흔들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늘어나는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3.9에서 4.2까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에 그것이 안 나타나더라도 입찰 시기에 페드하고 재무부가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 입찰률이 적을 경우에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무부나 페드의 의도된 레벨이 종종 노출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속도가 빨리 내려가는 그 국채 금리는 다시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4% 레벨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좀 빠르다, 그래서 조정을 좀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절세 전략을 세우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1월은 그런 자본 조달 계획이 공개되는 그런 또 타이밍하고 맞춰가지고 또 이슈화가 될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옐런 장관이 방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024년 상반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월에 방중한다면 사실 계획 확정 때마다 중국을 만난다, 그게 필수 코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옐런 장관이나 미국의 입장도 사실 모양새가 좀 우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치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으니까요. 1월을 피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1월에 방중한다면 좀 모양새가 좀 우습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방중했을 때 또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방중을 해도 뭐 이렇게 미국 국채가 그렇게 잘 소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채 소화되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 이 페드하고 ECB하고 BOE하고 BOJ가 왜 서로 공조를 하는 모습이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채 보유 상위국들을 뽑아보면은 2023년 9월 기준 보유 상위 20개국 중에 이제 7개국이 해당이 돼요. 좀 있으면 10월 기준으로 보유 상위 국가들이 공개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계 나오는 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9월 기준 보유 상위 20개국 이걸 뽑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7개국이 BOJ, 그 다음에 여기 BOE, UK는 BOE, 그리고 나머지 이 국가들은 또 ECB하고 상관이 있는 나라잖아요. 물론 이 20개국 외에 그 이후에 있는 국가 중에서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 EU 국가들 중에서 좀 상위 보유 국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ECB의 모습도 이 일본이나 UK가 좀 많다, 상대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뭐 올망졸망 하더라도 합하면 또 그게 적지 않다라는 점. 이 4대 중앙은행의 행보는 미국 국채, 달러하고 직결되고 그것이 바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이 좀 많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고는 있는데, 중국이 줄어들고 있고 일본조차도 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 이탈이 가속되고 영국이 보유 증가가 많이 시작했었던 그 2021년부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세 나라 합계가 이 기간 중에서 삼국 합계가 2조 8천억 달러에서 2조 6천억 달러로 좀 줄어든 상태고,
그것이 또 다른 나라들이 사줬다 이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 9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줄었어요. 2조 5천억 달러로. 그래서 이 세 국가들 보유량 중에서 중국이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좀 다 부담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일본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바꿀 것인가, BOJ의 행보가 좀 궁금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BOJ의 채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순부채 대차대조표,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내놓은 그 자료 한번 보면은 BOJ의 부채가 GDP의 252%인데 자산이 13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부채 대차대조표로 이렇게 뽑아본다면 GDP의 119%고 그나마 또 이쪽의 자산 중에서 30%는 국내 주식, 일본의 국내 주식, 그리고 55%는 해외 주식과 채권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부채가 모두 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는 일부 자산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예상만큼이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발언만 나오더라도 유동성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년 1월에 미국 재정계획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국채 발행은 또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재정 지출은 또 어느 정도 적자 레벨을 유지할 것인가. 이 표는 지난 분기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 재정 적자를 표시한 건데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좀 유동성 흐름이 틀려질 거잖아요. 국채 발행 증가도 좀 소폭으로, 그리고 적자 레벨도 어느 정도 수준에 준하는 11월 같이 좀 긴축적으로 제한적인 증가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BOJ 통화정책이 여유가 생길 정도로 움직여준다라면, 그래서 투자 여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11월에 나타났었던 유동성 흐름의 긍정적인 흐름이 다시 1월부터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BOJ가 통화정책을 만들고 옐런 장관의 방중이 또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옐런 장관의 방중이 1월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안에 실현되고, 그렇다면 2024년 상반기 유동성 흐름의 퍼즐 맞추기 게임이 BOJ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패드가 정책 전환을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리고 ECB나 BOE는 약간 멈춰있는 상태.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동성 공급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짓는 그 관점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유동성 흐름에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BOJ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면서 내년 상반기 유동성 흐름의 퍼즐 맞추기 게임의 첫 번째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ECB 흐름 한번 또 보면서, 그리고 어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기업의 어닝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흐름, 그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내용들 또 다음에 정리하겠고, 패드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 그런 것도 한번 또 정리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